네, 9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 1차 시에 이어서 성격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성격은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과정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신협동 이론에는 정신 분석과 신정신 분석 학파라고 불리는 융과 아들러가 있는데 1차 시에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과 신정신 분석의 융과 아들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중요시 여겼고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따라서 부관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중요시 여겼고 원형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의 형태들을 밝혀냈다. 그리고 아들러는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것을 인간의 어떤 추동으로 생각을 했고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역시 신정신분석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든 사람들 호나이, 에릭슨 다 프로이드의 이제 제자였는데요. 호나이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호나이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호나이는 인간의 성격을 수능적이냐, 공격적이냐, 고립적이냐로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봤어요. 수능형의 사람들은 봤더니 나보다는 시선이 외부에 가져 있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나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한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수능형의 사람들은 애정에 대해서 애정을 갈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지배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순응형의 성격 사람들이 지닌 특성으로 바라봤고요. 공격형은 타인의 반대에서 타인이 아닌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한테는 뭔가 자신의 힘을 휘두르고 좀 착취하고 특권의식을 누리려고 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고 야망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것이 공격형 사람들의 특성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립형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이제 멀어져서 자아를 이제 스스로 자기를 충족시키고 또 완전함을 추구하고 어떤 생에 있어서 어떤 편협하게 자기의 이제 인생을 좀 카테고리를 작게 보고 이렇게 리미트하게 제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한번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호나이의 신경지적 성향으로 봤을 때 내가 수능형인지, 공격형인지, 고립형인지, 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좀 어디에 속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성격 발달을 어떤 본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성격을 그 결정하는 데에는 과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보면 뭐 신뢰감대 불신감, 뭐 자율성대 수치심 이러면 좋은 거는 성취돼야 되고 나쁜 걸 그 식의 특성으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제대로 발달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릭슨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유아기에는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육 대상을 통해서 아동은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양육 대상이 뭐든지 자기한테 맞춰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동이 이후에 경험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맞춰준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또 대부분은 자신이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면 나한테 잘 맞춰줘. 세상이 참 살기 편해. 이러면서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네. 내가 지금 필요한데 엄마가 지금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좌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살만하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래도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 획득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신뢰감과 불신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제 초기 아동기에 가게 되면 초기 아동기에는 이제 학령 전기에서도 그 앞부분인데 초기 아동기에서는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런 발달 과제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제 좀 뭔가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배변도 이제 통제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뭐 배변 통제 훈련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들이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하기도 하고 또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또 학령 전기로 오게 되면은 주도성 대 죄의식인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이거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주도성이라는 걸 획득하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이전에 느꼈던 배변 그 훈련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과는 다르게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난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그리고 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것들에 대한 발달 과제들을 아동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성과 제의식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시기가 학년 전기다.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아동들이 뭔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발달 과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근면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아동들이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냥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성적을 따고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의 특성이 아동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발달 과제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어라고 하는 열등감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동들이 제대로 발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아동 발달 수준에서도 학업적인 것들을 뭐 꼭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또 아동들이 그 또래 관계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들을 중요해요. 이제 청소년기에 오게 되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형성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움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기에는 내가 누군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불분하고 이러면서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겪으면서 나는 이런 게 좋은가 봐. 나는 이런 게 싫은가 봐. 어제는 이런 게 좋았는데 오늘은 싫으네? 이러면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다 이제 성인 초기, 이제 대학생, 뭐, 20대, 요런 때쯤에 이제 오게 되면, 이때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획득하는 것들,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고립감들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친밀감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잘 지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립된 상태, 내가 홀로 있는 상태에서도 잘 지내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이제 장년기에 오게 되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이러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도 내가 뭔가 하는 일이나 뭐 정체감이 형성돼 있지 않았다 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침체감 쪽으로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생산성 쪽으로만 치달아도 안 되고 항상 이 에릭슨이 말했던 거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침체감을 느껴야지만 사실은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죠. 나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이제 오게 되면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자기 능력들이 떨어져 있던 그런 그 영역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자아가 통합이 되고 또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 이제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 맞이하게 되면 어떤 절망감, 내가 노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무력감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특성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성 이론은 유형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형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타고났다, 기질적인 것이다, 유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최초의 유형론을 제시한 사람은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이제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체액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혈기왕성한 혈액, 또 혈액의 특성을 갖고 혈액이라고 하는 체액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점액질이라고 하는 체액 특성은 좀 느리고 침착하고 좀 약간 감정적인 것이 아닌 좀 차갑고 냉소적이다 이렇게 바라봤고 흑담즙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쾌활하고 좀 정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우울한 기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황담즙이라고 하는 체액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좀 잘 내고 막 급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면 이 체액을 뽑아서 피를 뽑아서 혹은 구토를 함으로써 어떤 신체적인 체액의 균형을 되찾을 것으로 믿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크레치머의 체격론에서는 체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구분했는데 뭔가 팔다리가 가늘고 쇠약한 사람들은 좀 신경쇠약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뚱뚱하고 좀 비만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울증은 이제 우울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사형, 그러니까 근육질이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는 투사형의 사람들은 또 역시 조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발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셀돈의 체격론을 보게 되면요. 크레치머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내장 구조가 고도로 발달하게 된 이 내배역형은 좀 수줍고 내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육이 좀 우세한 중배역형, 이렇게 가운데 코가 튼튼한 이런 중배역형들은 좀 활동적이고 이 신체적 특성이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기 주장적이고 정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근육이 섬세한 이 외의 배역형의 사람들은 좀 편안하고 사교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질 이론에서는, 아이젠크의 특질론에서는 아이젠크는 성격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요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성격 차원의 특성을 발견했는데, 이제 책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향성, 내향성, 안정성, 불안정성 이렇게 두 개까지만 나와 있고 마지막에 정신병적 특성을 첨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특성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외향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내향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정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불안정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외향성이고 안정적이냐, 외향성이고 불안정적이냐, 내향성이고 안정적이냐, 내향성이고 불안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감정적이냐 안정적이냐 나와 있는 거는 이 신경증적 요걸 말해요. 그래서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정성을 말하는 거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을 말해요.
위아래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외향성, 내향성을 보게 되면 이쪽이 외향적이죠. 이쪽이 내향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외향적이고 안정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수다스럽고 반응형의 느긋하고 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외향적인데 불안정적인 성격, 감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신경증적인 성향이 있다. 좀 변덕스럽고 좀 불안하고 좀 충동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내향적인데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냉정하고 좀 통제를 잘하고 고요하고 신뢰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내향적인데 좀 감정적, 불안정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엄격하고 불안하고 좀 비사교적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첨가한 이 정신병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 여기서 이제 남성 호르몬 수준을 봤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특징이 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성이 너무 과했을 때 정신병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행동화, 액팅아웃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젠크는 봤던 거죠. 그다음에 특질 이론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올포트는 행동상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주특질, 중심특질, 이차적 특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주특질이란 무엇이냐? 주특질은 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주특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주특질의 노예가 된 것처럼 활동하더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눈만 뜨면은 막 혈안이 돼서 돈 하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권력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 특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이 주 특질의 노예가 된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인 거죠. 어떤 중심 특질은 주 특질까지는 아니지만 좀 보편적이고 일관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술할 때 주로 이 중심 특질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그 사람 시간도 좀 잘 지키고 좀 논리적이고 사리 판단이 분명히 좀 믿을 수가 있지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 사람의 특성은 중심 특질인 거죠.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그런 성향들이 좀 많아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관됐어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 특질이고 이제 2차적 특질은 중심 특질보다는 덜 보편적이고 덜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도 잘하지만 집에만 오면 옷도 안에다 막 벗어놓고 방도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2차적 특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특질, 중심특질, 2차적 특질로 행동상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카텔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로 설명을 했어요. 표면 특질은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표면 특질을 보게 되면 친절성 특질이 있고 공격성 특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르는 아주 처음 보는 자리에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이 돼서 대학교 그 강의를 했던 첫 번째 첫날 강의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여지게 되는 표면적 특질은 뭘까요? 좀 공손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협조적으로 보여지려고 하고, 사회적 미소를 띠고, 누군가 인사를 하면 받아주고, 또 뭐 혹은 약간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친절성 특질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공격성 특질을 가진 것도 있어요. 내가 처음 보는 자리지만 거기서 막 이제 여기서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공격성 특질을 표면 특질로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근원 특질은 이제 환경과는 상관없이 성격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표면 특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서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본래의 감정을 숨기고 좀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 이런 표면 특질을 지니고 있어. 왜 그럴까? 봤더니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카텔이 말했던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빅5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격 5 요인 모델인데, 이제 최근에 이 아이젠크 모델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외향성은 이제 아이젠크도 얘기를 했었죠. 신경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조성, 성실성, 경험의 개방성, 이렇게 성격의 5 요인 모델로 사람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척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향성의 사람들은 좀 수다스럽고, 좀 독단적이고, 수동성이나 예비성과 좀 대조되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동조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친절하고, 신뢰롭고, 따뜻하다. 그래서 이기심이나 불신을 가진 특성과는 좀 대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성실성은 좀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관심이나 부주의나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 그리고 신경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기분 전환이나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좀 민감하더라.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성을 지니고 세상을 지각하더라. 이런 것이 경험의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성격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제 행동주의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도 배웠었는데요.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나한테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 나는 어떠한 아이로도 키울 수 있어. 의사로도 만들 수 있고, 변호사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출신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미래에 원하는 직업까지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내적 변수나 개별적 변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 외적인 변수, 상황적 변수가 인간의 성격을 지배한다라고 본 거죠. 사회인지 이론은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행동 그리고 상황 변수만 중요시 여겼다라고 한다면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인지 과정에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상황 변수 플러스 개인 변수까지. 그래서 이제 반두라의 그 모델링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반두라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더라. 성격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났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행동주의적 관점 플러스 거기다가 이 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거에 따른 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이 관찰에 의한 이 학습 과정 또 그 개인 변수에 따른 인지 과정. 그래서 관찰에 의한 학습, 인지 과정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개인 변수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모두가 다른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변 환경을 중요시 여긴 거는 행동주의와도 비슷하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적으로 사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인지 과정까지도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적 변수 플러스 관찰학습, 인지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입력해 두세요. 그래서 학습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행동주의자들의 심리학이 과학으로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객관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것만
이 심리학의 대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외적 변수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신협동 이론가들은 사실 인간의 내면 심리, 정신구조라는 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어떤지 설명하기 위해서 무의식적 인간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무의식적 갈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이런 내부 변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학습이론가들은 사회인지이론 같은 이제 학습이론가들은 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환경 조건, 상황 변수의 중요성 플러스 뭐라고 얘기했죠? 개인 변수도 중요시 여겼다. 그렇지만 셀프 어웨니스, 자기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사회인지론에서 관찰에 의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고 봤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성격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인본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본주의적 관점은 이제 무의식적 인본주의 이론의 대표가 칼 로저스인데 정신분석 이론으로부터 모든 심리학은 이제 다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무의식적 결정론에 근거한 정신분석의 반대에서 또 환경 결정론에 근거한 행동주의 이론의 반대에서 제3세력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보세요.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이 생후 3년 동안에 모든 게 결정돼. 이때 무의식이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따라서 인간이 그게 미래까지도 다 결정이 돼버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본주의는 아니야, 어떻게 그래. 인간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자신에 대한 욕구가 있어.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런 면을 중요시 여겼고요. 또 환경 결정론에 근거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이 꼭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발달의 관점으로 인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인본주의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둘 다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 발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아실현 경향성,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었어요. 인본주의가 실존주의 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실존주의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19세기 그 이제 중반쯤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전에 인간들이 모두 다 했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대처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막 구획화되고 역할이 막 분담되고 뭔가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들, 기계로 인해서 분획화되고 분절되고 구획화됨으로써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지? 기계에 의해서 대처가 되네? 나는 어떤 역할로서만 규명되는 건가? 이런 자기 소외나 자기 상실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들이 이 상실된 실존을 되찾고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거에 목표를 둡니다. 인간의 어떤 실존이라는 거는 소외되어 있는 이런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부, 나 자신의 내적인 경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실제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되는 것들. 나의 주변, 감각, 또 나의 감정, 나의 인지, 나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 여기에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자유롭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즉각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거의 나로부터 점핑해서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능력을 이상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지니고 있고 때로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위해
기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들을 인간의 어떤 자아초월적 의미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이제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떤 시점에 오게 되면 우리는 존재에서 무존재로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존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에는 이제 메슬로우와 칼 로저스가 있는데요. 메슬로우는 우리 앞서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가장 윗단계로 인간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욕구만 충족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윗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가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사실은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쉽지는 않아요. 이 밑에 이 생물학적인 거, 뭐 안전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단계로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칼 로저스는 이제 셀프, 자기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로저스 심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자기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지? 나라고 하는 게 있어. 셀프는 이제 어디선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진정한 나라고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어떻게 알지?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요. 나에 대해서 내가 막 이제 무의식 중에 뭐 공부하고 밥 먹고 친구랑 만나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하루는 되게 보람됐어. 오늘 되게 뿌듯했어. 아, 내가 이런 거를 오늘 배웠네. 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사람들과 있을 때 되게 행복하구나. 나한테 있어서 행복은 이런 거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함으로 인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를 내가 알아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건 그냥 무의식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셀프다.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셀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난 좀 나를, 자기에 대한 개념이 좀,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유능해. 이런 셀프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좌절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집단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 경험이 나를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경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와 경험이 불일치하게 될 때 인간이 심리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하게 될 때 인간이 이런 유기체적인 경험을 자기 개념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자각해 보는 거죠.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경험이 불쾌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보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시 괜찮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나 괜찮아. 이렇게 자기 개념과 다시 이 경험을 일치시키는 것. 이렇게 통합을 할 때 건강한 심리적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개념,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기 개념, 이런 것들 즉 자존감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이런 자존감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조건이 아동한테 즉 그대로 투사가 되고 내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아동한테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냥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네가 어떡하든
너는 소중하고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너로 인해 정말 행복해라고 하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보여줄 때 아동들이 자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에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부심이 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칼 로저스가 어떻게 이제 인간의 성격을 봤는지 그 도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인간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아동을 이제 양육하면서 어떤 가치를 내걸게 되고, 어떤 규범도 습득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또 부모가 발달되지 못한 어떤 자기 미해결 문제를 아동한테 내면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가 내거는 어떤 가치 조건들이 아동한테 내면화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나는 꼭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어. 그럼 아동한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너는 검사가 돼야만 해. 이런 가치 조건을 걸었다라면 아동은 이런 부모가 내건 가치 조건을 그대로 자기 개념으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잘하고 검사가 되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즉 그게 이제 아동이 만약에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검사라는 그 직업과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개념에 혼란이 오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경험이 불일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건강하게 나는 무엇을 하든 좀 괜찮고 부모의 이 가치 조건을 내건 것과 혹은 아동의 자기 개념이 정확하게 또 일치를 할 수도 있어요. 로저스는 부모가 가치 조건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가치 조건과 자기 개념이 정확하게 또 일치할 때는 내가 이제 그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괜찮은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경험이 일치될 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사회인지적으로, 성별적으로 이제 인간의 성격을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남성적인 특성, 여성적인 특성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정형화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융도 인간 안에 내면에 여성도 남성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고 남성 안에 여성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바라봤는데 남성이 만약에 어떤 여성적인 좀 다정하고 좀 친절하고 좀 감각적인 남성이 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뭐야 남자가 여사 같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혹은 여성이 좀 유능하고 자신감 있고 막 되게 성취적이었을 때 여성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이 오게 되면 자기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혼란이 오게 되면서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독립적인 견해를 가진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엄마나 친구나 형제나 뭐부터 좀 독립돼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뭐 친구, 엄마, 형제로부터 분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개념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관점, 집단주의적인 관점이 사실은 인간이 발달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히 몰입하는 때도 필요하지만 또 성장을 하면서 집단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내가 그들 안에 스며들었다가도 또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인간이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격 특성을 넘나들 수 있도록 유연하고 융통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적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많이 대입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을 수 없고
다 다른 존재다. 그 고유한 특성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묻혀져 있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실존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주차 2차식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